저녁 울산시 동부 동쪽 규모 5.0의 지진 5번째로 규모가 지금 지진도 이거 이렇게 흔들리잖아. 지진만.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경 울산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유로운 평일 저녁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으로 바뀌었고 울산은 물론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지진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받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여전히 지진을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진, 간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는 주부 김주연 씨. 그날의 공포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제일 무서운 날. 정말 그 공포심이 자연재해처럼 뭐 이렇게 지진으로 인한 공포심은 말로 표현을 못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거실에 있던 아이들도 건물이 휘청거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 흰색 문요, 여기 첫 번째부터 저까지요, 위에만요 흔들리고요. 그 다음 여기 창문도 흔들리고 여기 벽도 흔들렸어요. 소리나. 무서웠어요. 나가야 되는데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 지진이 멈추고 겨우 안정을 되찾은 김 씨. 하지만 휴대전화를 본 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20분이 다 되어서야 도착한 문자. 심지어 날짜도 전날인 4일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는 지금 말 날짜까지도 지금 오류로 돼서 그러니까 좀 믿음이 안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울산 시내에서 영화를 보다 갑자기 전기가 꺼지면서 큰 진동을 느낀 한민희 씨도 어둠 속을 빠져나오는 내내 공포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피하는 30분 동안 어떤 문자도 받지 못했다며 허탈했습니다. 너무 대처가 느리다고. 그래서 살겠냐고. 아, 이렇게 지진 때문에 죽고 다치고 하는구나. 정확하게 18분이나 늦은 긴급재난 문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기상청에서는 지진계에 지진이 감지된 지 27초 만에 국민안전처에 지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진도 분석을 하는데 5분, 진도 4 이상 지역을 추출해 상황실에서 해당 시군구를 분류해 내보내는데 또다시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이 자동화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일일이 입력을 하다 보니 지진 문자가 휴대전화에 도착하는데 18분이나 걸리고 날짜도 틀렸던 겁니다. 현재는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큰 지진이 나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은 많고 담당자 혼자서. 만약에 더 큰 진도의 지진이 느껴졌을 경우에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12월 규모 3.9의 지진이 일어났던 전북 익산의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 손주 2명을 데리고 곤히 잠들었던 배흥옥 할머니는 뭔가 폭발하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쿵쿵 하더니 여기서 불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갖고 막 애기를 덮쳤어.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두르는 채로 덮쳐버렸어. 애기를. 무너지는 줄 알고? 무너지는 줄 알고. 얘 그냥 애기는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나 하나 죽더라도 괜찮은데 손자들은 살려야지. 고요한 새벽에 들이닥친 지진은 조용했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디 뭐 미사일 터진 줄 알았어요. 막 왜냐면 여기서 그 익산 그 폭발 사고 한번 났을 때 그거는 문이
설때 쿵쿵 했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거 막 꽝 오는데 막 집에 막 수다기 막 집 무너지는 게 아니고 막 부산도 나와 문 열고 나와봤지. 마을을 핥히고 지나간 지진의 흔적은 집집마다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타일이 떨어지고 바닥마저 기울었습니다. 지진이 났던 그날 겨울, 놀란 가슴을 안고 3355 찾았던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시 지진이 발발한다고 보면은 생명의 연장을 느끼니까 가고픈 마음은 없잖아, 있다니까. 지진은 일본에 나는 걸로 알았다니까요. 내 나이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여지껏 지진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여지껏 내가 태어난 데서는 지진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지진 피해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난 지 7달이 넘도록 정부에서는 지진 피해 조사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한 번 나와보고 간 게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정세가 죽어야지 죽든가 뭔 사고가 나야 소 잃고 요양권을 고치지 죽고 뭐 사건이 터져야 그때 뭐 해야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항시 그래요. 앞으로라도 지진이 없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안 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어떤 뭐 교육을 한다든지 대피령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방법 피할 방법이라든가 어떤 걸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저러고 뭐 아무 뭐 저기 50여 세대, 노인 100여 명만이 남아있는 간성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지진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올 것 같으세요? 오지로 또 올 것 같아요. 저는 틀림없이 저는 온다고 봐요. 또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당하는 거지? 어떻게 그러세요? 네, 우리나라도 지진의 위험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인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샵 0024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좀 특별한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이곳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 앞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홍태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불레고리라고 들어보셨죠? 불레고리는 세계 주요 지진대와 화산 활동이 모여있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는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 안전하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교수님, 그런데 최근에 이 불레고리에 봉인이 풀리기라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나라 지진이 뭐 울산 지진 포함해서 좀 잦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느낌뿐인지 실제로 잦아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 곳은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발달한 지진대를 일컫고 있습니다. 네. 이 한반도는 이 지진대로부터 비교적 안쪽에 있는 판 내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판 경계부에 비해서는 지진 발생 빈도는 낮습니다. 네. 하지만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한반도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일이 네, 발생을 지금 그래픽이 했습니다. 나오는데요. 예, 그로 인해서 지진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규모에서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고요. 네, 얼마나 증가했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예,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이 지진 관측 설비가 그리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내륙 지진이라든가 해역 지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놓쳤는데요. 네. 그래서 연평균 한 20회 정도밖에 안 되다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이제 지진 설비가 완비가 되면서 연평균 40회가 넘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이렇게 급증하게 되는데요. 많이 늘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예년 수준으로 점차 회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99년 이전까지 연평균 20여 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강진이 발생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인데요. 명종 1년 1546년대 기록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갔고 한참 뒤에 그쳤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한 천둥 같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집체가 흔들리고 담과 벽이 흔들려 무너졌다
또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이 삼국사기 이런 역사 속 기록에서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무려 2,000번이 넘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저한테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정도라면 지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력이 될까요? 예, 먼저 이 기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1978년 이후로 지진 관측이 있었지만 네. 서울에 지진이 발생한 바는 없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네. 그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진도로 환산하게 되면 이 피해는 진도 7 혹은 8로 평가되는 굉장히 큰 지진인데요. 네. 이러한 지진이 수도 서울 굉장히 강한 안반 위에 있는 서울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도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때 일어났던 기록으로 진도가 7인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이 성체나 담을 보게 되면요, 흔들려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당시에 담과 벽이 쌓인 기술을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복원을 해서 실험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진동이 있어야 이런 담과 벽이 무너지거나 쓰러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지금에 와서 재평가 과정을 겪게 되고요. 네. 그걸 통해서 과거의 지진의 규모가 얼마였는지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근 지진의 빈도가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예, 물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 설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잡히지 않던 지진들이 잡히면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는 굉장히 급증한 현상이 관측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주변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한반도에 쌓여있는 힘에다가 추가적으로 힘을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진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울산 사례에서 보셨듯이 18분이나 문자가 늦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만약에 큰 지진이 일어났으면 교수님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사망하고 피해를 당한 이후에 문자를 받은 건데요. 이거 굉장히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홍 교수님께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진의 강도나 크기를 얘기할 때 리터 규모 또는 진도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와 진도의 차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진 규모는 지진에서 방출되는 지진 에너지를 가지고 그 크기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마다 한 값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진도라는 것은 피해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라서 지진이 하나 발생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는 진도가 높게 관측이 되고 먼 거리에서는 진도가 낮게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지진의 에너지를 가지고 따지려면 규모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규모하고 진도가 이렇게 보도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규모는 일어나는 곳, 진원지, 그리고 진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지구상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없다. 저명한 지진 전문가의 말인데요. 언제 어디서라도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의 오래된 주택단지 메구로의 스야코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お邪魔します。はじめまして、本当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50년 가까이 도쿄에 살았지만 지난 2011년 경험한 동일본 대지진은 할머니도 처음으로 느껴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ここで大きいのって言っても3月11日のあれぐらいで今までそんなに感じることなかったんで。何を考えましたか？家が潰れるかな。 그날 이후 할머니가 준비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가야 할 대피소 지도는 필수. 상황별 행동 요령도 틈틈이 읽어뒀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놓여있는 저건 뭘까요? 바로 지진 가방입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우비와 손잔 등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과 과자, 헬멧 대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고깔이 나옵니다. 또 다른 가방엔 담요와 수건,
6년 동안 보존이 가능한 생수도 들어 있습니다. いろんなお金とかも使えるだけのお金入れたりなんかして置いとくことは置いときますから、それを持って逃げますねやっぱり。 우리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스시 식당을 찾아 지진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을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야っぱり自分はそこに住んでる以上はやっぱりそれと同じような運命をたどる。でそういう日本に住んでる以上は最終的にはね、地震っていうのはもう当たり前なのね。なんか他のところに移住したりする計画。そこはでもあんまり考えないんですよね。あ、そうですか。釜山に行こうかな。俺行きたいの。 지진은 운명이라 생각한다는 일본 사람들. 하지만 대비는 철저합니다. まあ韓国は分かりませんけど、日本はこの間 3.11 以降、みんな各家庭に火災探知機をつけるのが義務化されたんですよ。 사람들은 방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평소 훈련을 해둬야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お父さんが経験した地震の経験を私がいろいろ聞いて受け継いで、当然国も学校もそういう教育をしててるわけです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합니다. ここでもし何かあったとしたら大変まあこういうものもあるわけだけど、電気止まるわけでしょ、ガス止まるわけで、皆さんまあ避難して公園なんとかで火焚きながら自分家に帰れないっていうああいう状態になったら、これをみんなに食べかけよう。ダメだよ。それは3日間ぐらいなんとかなんじゃない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전 세계 지진의 10%가 일어나는 곳. 하루 평균 6번의 지진이 일어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이 연평균 2,000번 찾아오는 곳 일본. 일본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을까요? 일본은 지진 관측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 고베 대지진보다 180배나 위력이 컸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기점으로 다시 원점에서 지진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2,000곳에 지진 관측기를 설치하고 지진이 감지된 지 5초 안에 조기 경보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와 후쿠시마 원전의 수속 폭발로 이어진 전무후무한 사고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난카이 트라프. 일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 해구 지역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이곳에 해저 지진 관측점을 설치해 지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미야자키현 앞바다까지 750km에 걸쳐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 추진본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곳, 바로 수도 도쿄입니다. 도쿄 밑에서 규모 7 이상의 수도권 직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30년 내 70%. 사망자만 2만 3천여 명. 피해액도 95조 엔. 우리 돈으로 95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マグニチュード7クラスのですね首都直下地震が起きた場合の被害想定というものをすでにやっておりまして、その想定によると、多数の家屋倒壊とあと多数の火災が発生するということが想定をされております。ですので政府としてはですねその建物の耐震化ですとか、監視ブレーカーの設置等による火災対策を行っていると。 도쿄 남동쪽에 위치한 광역 방제 거점입니다. 만약 큰 지진이 일어나면 200명이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생수 그리고 레토르트 식품이 항상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곳에 구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 4월 구마모토를 강타한 규모 7.3의 지진. 대형 유통업체인 이 회사는 구마모토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생수와 주먹밥을 피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지진이 일어나면 매장을 피난 장소로 활용하고 대형마트의 장점을 살려 생필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약사 같은 전문가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当然ながら企業としての役割として考えております。時にどういった対応できるのかっていうのは常に考えていないと、その場で発生した場合にですね、動けないものですから、それは準備は必ずしますし、これからも計画を実行していくということだ。 규모 8에 맞춘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율 100%. 2020년 주택 내진 비율 95% 목표.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운행을 멈추는 신칸센과 전철 시스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기업과 지자체, 중앙정부까지 촘촘히 짜인 대비책으로 일본은 언제 또 다가올지 모르는 더 큰 지진에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다음 중 지진 대피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2번 엘리베이터를 탄다. 3번 문을 열어 대피로를 확보한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지진은 운명이지만 대비는 철저히 한다. 지진을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5839번님, 5초 안에 조기경보를 내리는 일본, 18분 만에 재난 문자가 도착한 한국, 참 대조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고요. 4837번님, 지진,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라. 이런 내용 등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 네. 직접 일본을 다녀왔는데 네. 어땠습니까? 사실 일본의 지진 대책은 잘 알려져 있듯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6번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정부의 대책이라기보다는 강진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과연 일본인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이분들이 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아까 스시 식당에서도 말씀을 들어봤지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진은 운명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나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다 같이 살아야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꼭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기업이 대지진이 났을 때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할 일이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예, 최근 구마모토 지진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당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저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 교수님, 네. 일본이 지진에 취약한 이유 뭐 앞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불의 고리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열도는 이 불의 고리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빠른 속도로 일본 열도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열도를 따라서는 많은 힘들이 쌓이고 있고 이 힘들이 결국은 지진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 일본 열도 안쪽의 구마모토 현에서도 지난번에 지진이 발생을 했듯이 이 난카이 해구 앞쪽은 또 더군다나 이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00년 혹은 150년 주기로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일본 학자들은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금호 방재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진의 빈도나 뭐 규모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진에 대한 일본에 대한 준비를 조금 전에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일본의 준비 태세를 보면서 경험을 하니까 참 많이 준비를 하구나라는 걸 하나 느꼈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못하는 건가? 정부가 그렇게 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안전의식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은 경험을 한 다음에 잘했지만 저희 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속리산 지진 이후에 내진 설계를 했다는 거는 그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지진의 안전지대 아니라는 걸 인정하였고, 예. 그다음에 2005년도에 법제화되고 2008년도에 지진재 대책법이 마련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 체계까지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저희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있고 정부를 질타해 주시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근데 하게 실장님 됩니다. 저는 취재를 하면서 지진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몰랐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 못 했거든요. 울산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저희가 울산을 갔었는데 다른 울산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서울에 계셨던 분들은 지진이 있었나? 우리 지진 일어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지진을 실제로 겪어보면 그 위험성이라든가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건물 안에 사람이 있게 되면은 굉장한 큰 두려움을 떨게 되거든요. 저 역시 일본에 출장 갔다가 그 지진을 겪어보면서 지진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로 깨닫게 됐는데요. 막상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서 인터뷰한 그 찌아코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이 지진 대비 책자 팜플렛을 빌려왔습니다. 돌려드려야 할 텐데요. 집집마다 이런 지진 대비 책자가 늘 준비돼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일본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도쿄도에서 배포한 것인데요. 이 팜플렛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까도 할머니께서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다 다른 지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은 도쿄 방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 도쿄도에서 배포한 책인데 지진이 났을 때 상황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장소별 피난 방법, 그러니까 2층에 있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고 아니면은 지하에 있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구를 어떻게 고정시키느냐, 이 등은 어떻게 체인으로 다느냐,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비결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중랑도를 진앙지로 상정해서 이 서울 지역 지진 피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중랑도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서울 시민 12,778명이 사망하고 특히 지반이 약한 이 한강 이남 지역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홍 교수님, 서울에서도 이런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앞서 우리가 역사 지진의 예를 이제 화면으로 본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역사 지진 그 기록에 의하면은 서울 시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도 7 혹은 8로 평가되는 지진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한반도의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진은 미래 언젠가는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요. 그래서 그럼 이 서울 시내에서는 특히 어느 지역이 취약한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한강 같은 경우는 퇴적층을 이제 동반하고 있고요. 지진파가 퇴적층 안에 들어가게 되면 증폭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을 주변을 두고 지진파가 많이 증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일본 지진조사위원장이 한국에서도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판경계부가 아닌 내륙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의 규모를 한 8 정도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모든 지역에서 8까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각 지역마다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은 그 지역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기록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 기록물이나 그다음에 이 단층대 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발생했던 최대 지진이 얼마인지 이제 판정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걸 통해서 보게 되면 규모 7 내외의 지진들이 과거에 발생한 전례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일본 그 지진조사위원장님이 그 7 규모 수준의 내륙성 지진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게 아마 일본에서는 동일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설계 기준보다 더 큰 지진이 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설계 기준 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 즉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그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진 설계를 6.5로 하고 있고 6.5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내진 설계의 6.5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이 됐을 때, 더 큰 지진이 났을 때는 그 지진을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그 지진조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제 우리나라 그 지진학 그리고 내진공학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토의하시고 정말 우리나라 지진이 정말 지금 6.5보다 더 큰 지진이 날 거라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그 이후에는 국가 전체의 재난관리 정책의 어떤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전략 목표가 변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입장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원전은 안전할까요? 네, 먼저 홍상희 기자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과거 역사 기록에 나온 지진과 한중일 등이 관측한 한반도 지진 자료를 토대로 만든 우리 정부가 만든 지진 위험 지도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제작한 건데요. 이 500년 주기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지진의 위험 정도를 등고선 형태로 표시한 겁니다. 숫자가 높고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갈수록 위험한 정도를 나타낸 겁니다. 월성 원전, 우리 원전들은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월성 원전, 신고리 원전, 고리 원전 모두 지진 위험도가 높은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울 원전 역시 그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구역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원전 모두가 지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우리나라 원전 30기 모두 규모 6에서 규모 7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도 사실 규모 7.9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 8.8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진이 일어난 것이고요.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가 바닷물에 잠기면서 정전이 되는 바람에 냉각수가 공급하지 못하면서 폭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진 설계도 물론이거니와 원전의 내부 구조의 안전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본 학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福島をね、あれを材料にして勉強してください。どうして福島があんなになったんでしょうか。特に電気系統とそれと電気のモーターとそれからポンプのところですね、水を送るところ、そことそのパイプのジャンクションのところ、そこが何か弱いところありませんか。 네, 실제로 울산 지진 이후에 많은 분들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구모 실장님, 우리 원전 안전한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 시설 그 안전 규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리고 또 전문기관으로 그 원자력 안전
그 기술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젊은 전문가 분들이시고요. 아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누구보다도 먼저 걱정을 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을 겁니다. 또한 지진 해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해서 그 파고를 다 측정하고 그다음에 해안 방벽을 10m 이상 그 확보를 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문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를 느끼는데 이런 그 규제 기관에서 국민들께 좀 더 잘 설명해 주시고 이 신뢰를 좀 드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좀 더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태경 교수님은 완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앞서 이제 나온 얘기지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전이 안전하냐를 따져보면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성 원전이라든가 신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이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은 비교적 지진 위험도가 높은 곳에 해당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는 저런 사항들이 다 고려된 사항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반영을 했어도 원자력 발전소가 내진 설계를 만족하느냐를 따져본 것이고, 그것에 의하면은 현재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샵 0024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신문고입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진이 발생했다면 머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석이나 쿠션, 이렇게 가방 등을 찾아서 머리를 감싸주셔야 합니다. 또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면 출구가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문을 열어서 대피 통로를 확보한 뒤에 큰 진동이 멈추면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재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고층에 있다면 습관처럼 엘리베이터로 향하실 건가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입니다. 꼭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상태라면 가장 가까운 층을 눌러서 신속하게 내려야 합니다. 처한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지진 대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여러 상황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대피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둔다면 당황하지 않고 훨씬 더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겠죠. 오늘 방송은 YTN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다음 중 지진 대피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2번 엘리베이터를 탄다. 3번 문을 열어 대피로를 확보한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대피 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지진 대책일 것입니다. 홍 교수님, 또 다른 대책으로 지진 대비와 가장 중요한 게 건물의 내진화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내진 설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내진 설계는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축물마다 이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보완 과정에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건물들에 대해서 이 내진 설계 기준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특별히 사회 기반 시설, 그다음에 항만, 도로, 이 다리 등에 대해서는 이 내진 설계 기준안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된 그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내진 설계 기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공시설물 가운데 학교 건물들은 비교적 노후화된 건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약 30% 정도 되는 건물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진 설계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다. 30%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보강하게 돼 있는데 현재 지자체 예산이 좀 한계가 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보강이 못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는 지진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피소로 사용되는 공간인데 내진 설계
지금처럼 취약한 공간이 대피소로 이용된다는 점은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고 네. 빨리 고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홍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 실장님, 네.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에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지진 방제 개선 대책을 5월달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예. 그 지진 방제 그 개선 대책의 주요 그 전략은 이제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진 정보를 빨리 주는 거, 그다음에 국민이 안전하게 그 지진 발생했을 때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예. 그다음에 그 내진 설계 같이 지진을 저감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그 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지진 정보를 그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저는 틀이 잡혔는데요. 뭐냐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도착하기 전에 국민에게 알리고 그 기반 시설에 그 운행하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예.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이 난 거를 1분 만에 또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국민에게 알리는 게 있습니다. 예. 세 가지 단계의 정보를 주민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차원이고요. 그게 이제 올해 이번에 개선 대책이 나면서 처음 시작된 상황입니다. 네, 실장님 그리고 이 내진 설계를 3층에서 2층으로 강화했잖아요. 이런 게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도 있는데요. 예, 이게 그 설계 기준이 그냥 간단하게 바뀐 게 아니라 그 2층 이하의 건물은 굉장히 그 많습니다. 오히려 그 고층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고 내진 설계를 반영했다는 것은 앞으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전해진다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굉장한 큰 그 요번에 좀 한 번에 또 대진 대책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지금 정부 대책 쭉 설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정부가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여러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진 조기 경보의 이제 조기 정착화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진 조기 경보 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0초 이내에 발령하는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 일본의 예 같은 경우에는 10초 내, 5초 내로 발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뛰어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동해안이나 이런 경상도 같은 데가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특히 동해의 경우는 앞서 일본 학자도 쓰나미, 지진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지진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대비와 함께 사전 조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역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급증했거든요. 최대 72%까지 증가한 걸로 저희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해역 지진을 발생시키는 단층의 범위와 그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울산 앞바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스시마 고토 단층대라고 하는데 그 단층대의 범위라든가 그 크기를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역 지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별히 원자력 발전소가 모여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는 인류가 영원히 막을 수 없는 신의 영역과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비를 해놓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미 딸이 왔어! 그래도 어째 아빠는 대답도 없지. 영혼이 있으면 나를 와서 좀 안아주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아버지 보고 싶으면 미치겠어. 1951년 6월 26일 날이에요. 그때 17살 고모간이 둘이 와가지고 군번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나 군번 없다고. 우리는 너무 잘하고. 후회 안 하죠? 후회 안 해요. 딴 사람이 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네, 지난달 9일 국민신문고는 OECD 자살률 1위,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방송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자살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살 보도, 영화와 드라마에서의 자살 묘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살 수단의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끄는 YTN 국민신문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